이 마을은 1970년대 치고는 모든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고 부부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엘리트 부부가 사는 마을입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이 마을에서는 종종 쨍쨍쨍 하는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. 이상하다. 젊고 합리적인 사람들일 텐데. 어느 겨울날 아침 나는 부인과 함께 소복히 쌓인 예쁜 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. 눈 이렇게 소복하게 쌓인 거 여보 진짜 오랜만이야. 진짜 예쁘다. 저게 뭐야? 부인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. 부인이 가리킨 곳을 보자 담장 위에 하얀 남자 고무신 딱 한 짝이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. 나는 어제 들었던 굿하는 소리와 저 고무신 짝이 자꾸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. 표정을 보아하니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애써 부인은 아니야, 저 고무신과 굿하는 소리는 관련이 없을 거야 라며 고무신의 다른 출처를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. 청소하는 사람들이 놓고 갔나? 아니 그럼 왜 한 짝만 우리 집에 놓고 가?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. 그러면 누가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뭐 망가져서 버렸나? 아니 근데 저 고무신 멀쩡한 거잖아. 그리고 버릴 거면 두 짝 다 버려야지. 왜 한 짝만 우리 집에 버리고 가? 말이 안 되잖아. 그렇게 고무신의 출처를 달리 찾을 길이 없자 우리는 결국 어제 들었던 굿하는 소리와 저 남자 고무신 한 짝을 연결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주 평범한 남자 고무신 한 짝이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저 고무신은 누군가의 안 좋은 애군이 잔뜩 담긴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. 나는 결국 그 불길한 고무신 한 짝을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휙 던지고 출근을 합니다.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도 그 미심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나는 왜 그렇게 그 고무신이 불길하게 느껴졌지? 아니야, 불길함을 넘어서 어떤 공포심까지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. 나는 왜 그 물건이 공포스럽게 느껴질까? 그리고 이 느낌이 처음 느껴본 것 같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.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를 떠올립니다. 국민학교 4학년 때 논뚝길을 지나서 하교를 하는데 그날은 특히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어둑어둑했던 기억이 납니다. 논뚝길을 지나 여느 날처럼 똑같이 집으로 향하는데 길 옆에 논 끝자락에 지카다비 한 짝이 버려진 걸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지카다비는 뭐냐? 일본 버선식 장화인데 일본 버선은 이렇게 앞코가 돼지 족팔처럼 쪼개져 있는 모양입니다. 지금은 물론 일본 버선식 모양의 지카다비를 볼 일이 없지만 그때는 태평양 전쟁 무렵이었고 주변에 군수 물품이한 공장이 많았었기 때문에 노동자도 지카다비도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. 나는 그날 그 지카다비 한 짝이 왜 그렇게 공포스러웠을까요? 물론 물건이란 것이 제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으면 낯선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. 하지만 내가 그날 느낀 공포심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. 나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듯한 엄청난 공포심이 나를 뒤덮었습니다. 너무 두려웠던 나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. 나는 그 공포심의 근원을 찾고 찾다 보니 떠올랐습니다. 그날 마을에 큰 산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요. 큰 산은 뭐냐? 우리 마을에서 보이는 가장 큰 산으로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로 이름을 짓지 않고 큰 산이라고 부릅니다. 나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익숙해진 대상이 엄마였다면 그 다음은 저 큰 산일 정도로 큰 산을 보고 자랐습니다. 네, 희한하죠? 마을에 저 큰 산이 또렷하게 보일 때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되어 보이는데 구름에 산이 가려질 때는 뒤숭숭해 보이고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. 큰 산 옆에 있던 작은 야산들도 큰 산이 가려지면 활개를 치는 것 같았고 들판도 마을도 집도 사람들도 모두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. 생각해보니 그날 지카다비를 보았던 그날도 큰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마을도 들판도 지카다비도 모두 다 불안해 보이고 뒤숭숭해 보여서 공포심을 느꼈던 게 아닐까요? 그럼
지금 고무신 한 짝을 보고도 내가 마음이 미심쩍고 불안한 건 내 마음속에 그 큰 산이 안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열흘 뒤 고무신이고 큰 산이고 다 잊어갈 때쯤 또 소복하니 예쁘게 눈이 쌓였습니다. 부인과 마당에 나가 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머, 눈 좀 봐. 부인이 소리치며 가리킨 것을 보자 그때처럼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똑같이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. 저 고무신이 돌아왔어요. 돌아왔다니 그건 쓰레기통에 내가 버렸잖아. 아니에요. 내가 다른 집에 넘겼어요. 아니, 다른 집에 넘기다니. 내가 질 순 없잖아요.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출근하고 난 뒤 부인은 쓰레기통에서 다시 고무신 짝을 꺼내요. 달리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. 이걸 그대로 내가 쓰레기통에 넣으면 다 여기에 담겨있는 애군이 내 것이 될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. 나만 아니면 되지. 이 애군 누가 가져가든 무슨 상관이야? 라는 생각으로 부인은 누군가의 집에 그 고무신 짝을 넘겼던 것입니다.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까요? 그렇게 순인에서 영인회로, 영인에서 훈인회로, 훈인에서 옆집 돌고 돌아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무신 짝을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 우리 집까지 다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. 나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큰 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큰 산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이게 다 큰 산이 없어서 그런 거야. 부인은 뜬금없다는 식으로 무슨 큰 산이요. 이거 달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.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? 아니, 이걸 내가 감당할 순 없잖아요. 가져가야죠. 가져가서 멀리 버스 타고 동빙고동 그런 데라도 갖다 놔야죠. 하고 정말 부인은 고무신 짝을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밤 9시가 되어서 기분 좋은 표정, 아주 개운한 표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나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큰 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작품은 작가 이호철의 큰 산입니다. 이걸 읽고 나면 아니, 대체 큰 산이 뭐길래 그래요?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문학에서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적, 추상적인 이야기를 사물이나 자연물에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. 이 글에서의 큰 산은 우리 인생의 중심축, 신념, 구심점을 뜻합니다. 이 신념과 중심축이 올곧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큰 산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게 된다면 불안하고 아주 작은 고무신 짝 하나만 가지고도 공포심을 느끼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. 또 불길하게 느껴지는 고무신 짝을 남에게로 넘겨버리는 모습을 통해 나만 아니면 돼! 라는 현대인의 극단적 이기주의도 엿볼 수 있습니다. 동빙고동이라도 버리죠 라는 부인의 말 속에 재미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. 왜 하필 동빙고동일까요? 동빙고동은 지금도 서울에 존재하는 동네인데 1970년대에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이 많이 살던 동네였습니다. 작가는 부인의 말 속에 동빙고동을 넣음으로써 사회 지도층, 부유층에 대한 비판을 살짝 심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